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소설은 윤정 작가님의 소설집 예민한 주리가 사는 법에 담긴 단편소설 단기기억 상실증입니다. 첫 결혼에 실패한 주인공 맹희는 괜찮은 남자와 부족함 없는 사랑을 하고 싶은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제목이 암시하듯 또 괜찮지 못한 남자들로 인한 실망과 불행을 겪게 되는 아이러니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충족되지 못했기에 여전히 괜찮은 사랑을 갈망하는 맹희의 이야기, 단기기억 상실증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아크나의 오디오북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단편소설 단기기억 상실증, 윤정 소설집 예민한 주리가 사는 법 중에서 펴낸 곳 세미입니다. 여자는 이곳이 낯설지 않다. 마치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젊은 남녀, 중년 남녀, 점잖아 보이는 한 쌍. 거의 사이를 두고 떨어져 앉아 있거나 서 있는데 하나같이 얼굴빛이 편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한쪽의 두 사람은 무척 다정하게 보인다. 정다운 부부처럼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다. 남자는 40대 같은데 앞머리를 계속 쓸어올리며 훤한 정수리를 감춘다. 여자는 남자의 뒤지지 않는 큰 키에 파마기 없는 생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려 남자보다 젊어 보인다. 위아래 검은색 옷이 잘 어울린다. 둘은 간간히 낮은 소리로 말을 주고받기도 한다. 맹희가 25이 되던 날, 30살이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겠다고 윤 여사에게 독립을 선언했다. 생활비를 넉넉치 않게 주면서도 매번 아껴 쓰라는 남편의 잔소리를 듣다가 맹희가 월급을 통째로 가져다 줘서 자식 키운 보람을 맛보고 있는 차에 웬 뜬금없는 소리인가. 한다면 하는 딸의 성격을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 여자 혼자 나가서 사느니 결혼이 낫겠다 싶어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동생에게 맞선 자리를 서둘러 알아보라고 했다. 맹희는 눈초리가 살짝 올라가고 광대뼈와 턱뼈가 도드라져 어디를 봐도 순하게 보이지 않는 얼굴이다. 게다가 아담하면 좋으련만 여자로서는 작지 않은 키다. 아버지의 훤칠한 체격을 닮아 170에 가깝다. 언니들과 비교하면 머리 하나 정도는 큰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고 잘 먹은 덕이기도 했다. 식탐이 있고 흉하지 않은 음식이면 무엇이든 잘 먹는데도 살이 찌지 않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 운 좋게도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내세울 만하다. 아버지 명 회장이 운수업을 하면서 겨우 교육비나 되는 가정 형편상 일찌감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딸이 대견하기만 하다.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에 배우작감으로 1순위라는 공무원이니 외모 정도는 조금 부족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적당히 어울리는 남자를 알아보라고 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맹희는 키 크고 선이 굵은 여자보다는 아담한 체격의 동글동글한 얼굴형, 남편 말에 순종할 것 같은 귀염성 있는 여자를 남자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 불만이다. 동료들을 보더라도 그런 여자들은 이미 결혼을 했거나 사내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곤 했다. 맹희도 동료 직원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아담하고 눈웃음이 매력적인 여자가 그 남자를 차지하는 바람에 놓쳐버린 과거가 있다. 그래봤자 말단 공무원의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해버렸지만 한편 마음이 쓰린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으니 여기저기서 맞선 보라는 소식과 소개한다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키가 작다, 키가 너무 크다,
눈이 작다, 순해 보이지 않는다. 손톱에 때가 꼈다, 잘난 체 한다. 못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다 등. 수십 번을 만나도 주거니 받거니 흠을 잡는데 결혼으로 이어질 리 없다. 지쳐서 결혼이고 뭐고 집어치우자고 하던 차에 윤 여사의 한 번만이라는 성화에 못 이겨 만난 사람이 이모가 소개한 친구 아들이었다. 남자의 엄마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강남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니 믿을만하다고 부모부터 꺼내더니 아들은 S대 임상병리실에 있다고 한다. 듣기에 괜찮아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서교동 호텔 커피숍으로 나갔다. 인상은 순해 보이는데 인사 한마디 나눈 다음엔 도무지 맹이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10여 분간을 커피잔만 들었다 놨다 한다. 맹이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여자라 뭐 이런 사람이 있나 10분을 더 참다가 그만 가자고 일어났다. 여름에 폭풍이 몰아치듯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다가 이제 독립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초가을에 그쪽 엄마의 부탁을 받은 이모로부터 연락이 왔다. 맹이야, 전에 만났던 임상병리사 말이야. 한 번 더 만나볼래? 그쪽 엄마가 너 아직이면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 이모도 아시잖아요. 그날 어떻게 헤어졌는지. 도대체 남자다운 구석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으니. 애는 착한가 봐. 부모가 돈이 있으니까 뒷받침도 해줄 거고. 엄마도 네가 자기 주장하면서 살 편한 자리라고 하던데? 알았어요. 한 번 더 본다고 결혼할 것도 아니니까 만나볼게요. 선보기에 지쳤다고 소위 일륜지 대사를 가볍게 생각한 맹이는 눈보라 흩뿌리던 12월에 버진 로드를 걸었다. 말 그대로 순수한 몸으로 순수한 길을 걸어 순수하다는 남자의 손을 잡았다. 결혼하는 날 눈이 내리면 잘 산다는 속설을 억지로 갖다 붙이며 부부가 되니 1년도 안 되어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결혼 선물로 준다고 말하던 아파트는 팔아버리고 S대 임상병리과 연구원이라던 남자는 K대 축산과 교수 밑에서 조교 겸 운전기사 하는 중이었고 지나치게 아버지와 대화가 없다 했더니 아들을 가르치다 못해 포기하고 말을 끊은 지 6년이나 되었단다. 게다가 어머니와는 웃옷을 벗어던지며 침을 뱉고 싸우는 대단한 집안의 장남이었다. 과묵하고 내성적인 남자는 착하지도 않았고 그만의 독특한 정신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맹이와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장기였다. 자기 일이 안 풀린다고 처가에서 돈을 가져오라든가 이런 싸구려 장롱을 혼수라고 해왔냐고 타박을 해대니 B급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 자식을 거의 안아본 적이 없는 초등교사 아버지와 땅을 보러 다닌다고 자주 집을 비우는 어머니 대신 외할머니 손에 맡겨진 그 남자는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할머니의 과잉보호 속에서 아나무인으로 성장한 미성숙자였다. 이런 상황에도 윤 여사는 이미 엎질러진 물, 결혼을 물릴 수도 없고 모자라는 아들 키우는 셈치고 잘 타이르고 참고 살라는 말만 하니 답답한 노릇이었다. 이런 상황을 알기도 전에 임신을 한 맹이는 아기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안정을 취한다는 이유로 친정에 머무르다가 남자가 용서를 구하면 다시 들어가는 불안정한 생활을 반복했다. 수입은커녕 교수 뒤치다거리나 하며 오히려 자기 엄마 돈을 쓰고 다니는 남자를 믿고 어떻게 산단 말인가. 불안한 생활 속에서 딸을 낳았지만 남편이나 아빠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됨됨이와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평생을 같이 할 수 없다는 맹이의 결심은
딸의 돌잔치를 며칠 앞두고 그의 말 때문에 확고해졌다. 우리 집하고 그쪽 집하고 돌잔치는 따로 해. 우린 학자 집안이고 그 집은 버스 장사꾼이라 그런 집안과는 같이 있기 싫으니까. 부친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자부심인지 운수업을 하는 맹희 아버지를 장사꾼으로 부르곤 했다. 언행을 그 수준으로 하면서도 여전히 맹희를 사랑한다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 타령을 하며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단다. 맹희가 이미 먹은 마음, 이혼을 안 해준다면 나가는 수밖에. 돌도 안 된 딸을 안고 나가기로 했다. 맹희를 순순히 나가게 내버려둘 그가 아니었다.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아기를 빼앗았다. 그래, 맞고 끝내자. 아이는 언젠가 내가 데려간다. 사이가 나빴던 모자도 이제는 여자를 괴롭히는데 의기투합해 엄마는 결혼할 때 5세트를 했다고 생색을 내던 폐물을 빼앗고 그 남자는 직장 동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험담을 했다. 때로는 직접 찾아와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서 고개를 못 들게 했다. 심지어 출근길에 아기를 안고 시위를 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에서 조촐하게 돌잔치를 하고 사진을 찍어도 별 아쉬움이 없었다. 그 집에서 나오기를 잘했다는 안도감뿐이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 번 가족들에게 전화로 욕을 하며 괴롭히고 직장에 전화해서 망신을 주는 남자를 참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다. 맹희의 선택으로 자신이 받는 수모는 감수하겠지만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 참담한 생활을 견디며 별거한 지 6년이 지나 맹희는 그 당시 승소율이 높다고 소문이 난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했다. 위자료 없이 딸 친권과 양육권만 갖게 해달라고 했는데 변호사는 상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라고 했다. 판사는 아무리 남편이 힘들게 했어도 여자가 친정을 오간 것도 잘못이라며 쌍방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없이 딸의 양육권과 친권만 가져오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서로 잘못이 있으니 노력해서 다시 잘 살아보라고 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아이를 데려오면서도 양육비는 청구할 수가 없었다. 남자는 무일푼 상태였고 그 부모는 꽤 넉넉한 살림이었지만 손자의 양육비까지 대줄 만한 인심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혼을 마무리한 맹희는 법의 위력에 새삼스럽게 놀랐다. 매일 수십 통의 협박 전화를 직장이고 가정이고 무차별로 해대던 남자는 소식을 딱 끄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시로 나타나 행패를 부리던 일도 없어졌으니 희한한 노릇이다. 이혼녀라는 딱지가 싫어서, 아빠 없는 자식을 키우기 싫어서 법적으로나마 관계를 유지하려고 온갖 수모를 견디며 미루었던 일이 이렇게 쉽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더 일찍 할 것을 그랬다. 맹희의 강한 외모 때문인지 미혼 때는 남자 동료들이 데이트를 청한다거나 거리를 걸어도 누가 따라오는 경우가 없었다. 그런데 이혼을 한 후부터는 주변의 남자들이 맹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일이 빈번했다. 나 이혼녀라고 대놓고 말하고 다닌 것도 아닌데 꾸미고 다니는 차림새며 자유분방한 말투가 혼자 사는 여자임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상대방도 미혼이나 독신자라면 모르겠는데 유부남도 찍접대니 남편 없이 혼자 산다고 얕보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남자라는 것들이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에게나 사랑의 메시지를 보낼 것이지. 임자 없는 여자 어찌어찌 해보려고 의미심장한 신호를 보내오곤 하니 한심하다. 언뜻 보거나 자세히 보거나 미인은 아닌 여자에게 끊임없이 남자가 구애를 하는 것을 보면 이상하기도 하다. 누가 예쁘다고 한 적도 없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어 더욱 그렇다.
눈썹을 솟구치며 양미간을 찌푸려도 괜찮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대단한 미인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었으나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견뎌내었다. 맹꽁아, 정신 차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괜찮은 남자의 사랑을 부족함 없이 받아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나 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맹희 있는 곳에 남자가 있으니 문화센터에서 두 남자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 가까워진 사람은 영어 회화 강사였다. 미국의 피주립대에서 MBA 과정을 마치고 이곳으로 와서 교수 자리를 알아보는 중에 잠깐 회화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보통 키에 세련된 용모로 인상도 좋았다. 12년 남짓 미국에서 생활해 능숙하고 막힘없는 영어를 구사하며 좌중을 압도하는데 그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이도 맹희보다 3살 위라 나이 차이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했다. 강의가 끝나면 수강생들과 모여 차도 마셨지만 둘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관계에 대해 회의를 느꼈다. MBA는 소위 말하는 신사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차 문을 열어주는 것은 바라지 않았지만 12년 동안 외국 생활을 했다기에 같이 걸음을 맞추며 다정하게 걸으리라는 기대는 했는데 자기 혼자 서너 걸음씩 앞서가거나 버스를 탈 때는 저 혼자 냅다 타버리니 그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는 마음은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언젠가 아이와 함께 그를 만나 놀이공원으로 놀러 갔을 때 혼잡한 인파 속에서 그를 놓친 적이 있었는데 멀리서 둘을 발견한 MBA가 모른 척하고 눈을 돌려버려서 30여 분을 헤매다가 만난 적도 있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의 변명에 대놓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오는 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속은 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우리가 부끄러운가? 아직 어리지만 딸을 보기도 민망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귀찮게 여기네. 이번도 헛일인가? 영어 회화 수강 기간이 끝나고 송별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어린 수강생들에게 누나 같았던 맹이는 송별을 겸하여 저녁 식사를 내기로 했다. 한 복학생에게 연락을 부탁하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그가 혼자 나왔다. 누구는 연락이 안 되고 누구는 선약에 있다고 자기 혼자 나왔다는 것이다. 복학생이 일찌감치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증거다. 앞에 앉은 귀공자처럼 해사한 용모에 듬직해 보이는 남자는 그저 같이 영어 회화를 수강한 청년에 불과했지만 딱히 이 남자를 물리칠 이유가 없었다. 어림짐작으로도 꽤 나이 차이가 나서 이성이라는 부담 없이 편안하게 대화가 이어졌다. 맹희가 남자의 심리를 알아보겠다며 MBA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복학생은 관심 있게 듣다가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할 줄 모르나 봐요. 여자를 에스코트 해줘야지. 먼저 가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죠? 정말로 좋아하면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 왜 자꾸 만나요? 그의 말이 맞다. 그런 사람 왜 자꾸 만날까? 이혼을 하기까지 6년을 넘게 시달렸던 것도 잊었는지 이제 남자라면 신물이 날 만도 한데 말이다. 여자는 소위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오래전 친구들과 클럽에 갔을 때 단체로 왔던 일행의 남자가 맹희에게 다가와 춤을 청하면서 호감을 표한 적이 있었다. 키는 컸지만 얼굴은 그다지 잘 생겼다고 할 수 없는 그 남자. 능수능란한 입담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나 그뿐. 아무 진전도 없이 헤어졌다. 맹희는 그 남자가 계속 생각나자 의외의 적극성을 발휘하였다. 남자의 친구가 모처에 근무한다는 말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곳을 찾아가지 않았던가. 이런 무모함은 가끔 화근을 만들어내곤 하지만 이번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그 친구라는 사람이 모종의 사건으로 쫓겨다니기에 주소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맹희를 한심하게 보는 바람에 그 남자에 대한 미련을 접을 수 있었다. 도망자도 가끔 클럽에서 기분 전환을 하나 보다. 하마터면 도망자의 여자친구가 될 뻔했다. 복학생에게 MBA에 대해 말하다 보니 일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다. 고민도 들어주고 분한 마음도 달래주며 풀어주니 맹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것은 맹희만이 아니었다. 복학생 역시 맹희의 마음을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 여자가 MBA를 정리하지 않았기에 그는 세 번째 만나는 날 말을 꺼냈다. 이제 그 사람 그만 만나고 나와 만나는 게 어때요?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나랑 사귀자고요. 맹희는 그가 자신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생각했다. 대화가 통해서 서로의 마음에 든다고 다 사귈 수 없는 것 아닌가. 앞날이 창창한 25살 젊은이를 얼마든지 젊고 예쁜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자기의 이기심만으로 붙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맹희는 말하기로 했다. 자신은 결혼을 한 적이 있고 딸 하나를 키우는 이혼녀이며 더구나 나이가 33살이라고 이실직고를 하고야 말았다. 한순간 그는 충격을 받은 듯 침묵을 지켰다. 좀 나이가 많은 미혼인 줄 알았지 그 정도일 줄이야. 그가 나이에 비해 노숙해 보이고 아무리 여자가 젊어 보인다고 해도 8살 차이를 무엇으로 없앤단 말인가. 더구나 그의 가족이 알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상하지 못한 상황 앞에 남자는 할 말을 잇고 포옹으로 이별의 말을 대신했다. 다음 날 맹희는 복학생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어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백화점에 갔다가 그의 전화를 받았다. 저예요. 아, 어제 무척 놀랐죠. 충격적인 말 들어서. 어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단다. 그러니 둘 사이는 변함이 없단다. 소위 과거가 있는 여자. 맹희의 말을 듣고 하루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결심을 했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어제 일에 대해 시치미를 떼는 것일까? 궁금하지만 물을 수 없는 일이고 그와 만나는 것이 좋았던 맹희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듯 그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제 MBA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일만 남았다. 우리 그만 만나야겠어요. 왜요? 당신은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만나요. 그래요. 근데 혹시 누구 좋은 사람 생겼어요? 네. 사실은 그래요.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알았어요. 그럼 행복하게 살아요. 미안해요. 잘 지내세요. 뜻밖에도 MBA는 순순히 상황을 받아들였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꺼낸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간단하게 끝났다. 붙잡지 않아 서운한 것인지, 관계가 오래 못 가 아쉬운 것인지 쓸데없이 눈물이 난다. 당신을 만날 때마다 늘 아쉬웠어요. 그리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떠나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요. 남자를 위해 아낌없이 주었는데 최소한 보호해주고 존중해주기를 바란 것이 욕심이었을까. 아쉬움을 뒤로 하고 문을 나서는 여자의 뒷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는 MBA는 그녀를 붙잡을 수가 없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기에, 좋은 사람이 생겼다기에. 맹희가 집에 도착하기까지 한 30분 지났을까? MBA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난 이대로 헤어질 수 없어요. 당신이 가고 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한 30분 생각하니까 도저히 당신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동생이 여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선물도 준비하라고. 남자는 왜 여자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는 것일까? MBA는 돌이키려 했지만 이제 와서 선물 따위로 맹희 마음을 돌리기엔 이미 늦어버렸다. 그는 나중에도 몇 번 전화를 걸어왔다. 지방 국립대에 교수로 가게 됐다고 전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맹희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맹희 팔자에 교수 부인은 없는 거라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옥석을 분간하지 못한 MBA와의 관계를 청산한 맹희는 복학생과 8년의 나이 차이와 처한 상황을 무시하고 매일매일을 즐겼다. 서로 눈에 콩깍지를 덮고 앞으로 일어날 골치 아픈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의 영업사원으로 취업을 했다. 입학 때 건축의 건자도 모르면서 어쩐지 멋있어 보여서 건축과를 선택했다는데 약간 허영심이 있어 보이는 남자가 집안 형편 때문에 대출받은 학비를 갚느라고 고생은 할 만큼 한 것 같았다. 그가 영업은 회사의 꽃이라며 당당하게 내세울 때 그 자신감이 좋았다. 맹희 눈에는 오직 사랑뿐이니 인생의 쓴맛을 아직 덜 본 모양이다. 직업이 있고 돈 쓸 일 없는 맹희는 사람만 좋다면 조건 따위는 따져 묻지 않았다. 물론 귀공자 같은 그의 외모가 한 몫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자가 남을 설득하고 마음을 끄는 재주가 있어 빨리 넘어갔는지도 모른다. 맹희는 그를 볼 때마다 능란한 화술과 여자를 배려하는 세심함에 감탄에 마지 않았다. 다시 1년이 지난 어느 날 맹희의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다. 속이 메스꺼리고 입맛이 떨어지고 몸이 나른해지면서 자리에 눕는 일이 많았다. 감기 기운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해서 약국에서 임신 진단 시약을 사서 검사를 하니 임신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기를 가졌다는 기쁨도 잠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다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그 역시 반기는 한편 근심이 스치는 얼굴이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지? 그 까닭을 맹희도 알 리가 없다. 왜 그렇게 됐는지, 다만 사랑의 힘이라고나 해두자. 아직 부모님들은 둘 사이를 모르는 상태이다. 여자적보다 남자가 문제였다. 한 집안의 장남이 애딸린 이혼녀와 결혼한다고 하면 누가 지지를 해줄까? 게다가 둘이 8년 연상 연하라니 연예인이 아니라도 구설수에 오를 일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남자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 것도 이해가 간다. 맹희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직장 동료들을 비롯한 몇몇 가까운 사람들은 이혼녀인 줄 아는데 몸 상태가 달라진다면 뭐라고 할까? 만날 때마다 결혼을 재촉할 수도 없고 참자니 답답하여 남자만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다. 맹희는 남자에게 시간을 좀 주기로 하고 먼저 부모님에게 인사를 시켰다. 대학 시절부터 영업 전선에서 잔뼈가 굵은 그인지라 어른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태도가 자연스러웠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남자다웠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직스러웠다. 맹희보다 8년이나 어리다고는 말하지 못했다.
5년을 깎아서 3년이라고 해도 남자가 나이가 들어 보여 의심하지 않았다. 남자가 돌아간 뒤에 어머니는 마음에 들어 어쩔 줄을 몰랐다. 그쪽에선 미친 여자겠지만 딸이 제주도 좋다고 생각했다. 언감생심이지만 내가 얻고 싶은 사위가 딱 저런 사람이다. 그는 고생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귀공자형 얼굴과 듬직한 체격, 유연한 태도로 어른들 마음까지도 홀려놓았다. 여자가 먼저 부모님에게 인사시킨 후에도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걱정도 안 되는지 맹희 앞에선 항상 웃는 얼굴이다. 안 보이는 곳에서 전전반측 잠을 못 이루며 눈물을 흘리는지는 몰라도 내색을 하지 않고 싱글벙글하니 맹희는 애가 타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기분이다. 더 이상 여자를 울릴 수 없던 남자가 문매를 맞을 각오로 여자를 대동하고 부모님을 만났다. 기막힌 사실을 고백하니 그 어머니는 둘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 애를 유산시켜라. 어디서 애 딸린 여자가 총각을 넘보느냐며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막말을 해댔고 그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둘을 바라본다. 그 아버지는 배포가 크거나 심성이 지극히 착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오래 끌지 말고 결혼해라. 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끝내버렸다. 나이가 많든지 이혼녀든지 전 남편의 애가 딸렸든지 간에 자신의 손자를 잉태한 여자를 내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만난 그의 여동생은 둘을 보자 눈시울을 붉힌다. 오빠에게 어울리는 여자를 본 기쁨의 표현으로 잠시 오해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집안의 기둥인 오빠를 위해 공부를 제일 잘했던 자신이 야간 대학을 택해 주경야독을 했는데 연상에 애 딸린 이혼녀를 새 언니라고 데리고 나왔으니 오빠를 위해 희생했던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고 오빠가 한심해 보였으리라. 시누이 자리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양가 어른들의 허락을 받았기에 결혼식은 아이를 낳은 후에 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부터 하기로 했다.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는데 직원이 맹희와 남자를 번갈아 쳐다본다. 신분증도 자세히 뚫어지게 확인한다. 그렇다고 철회할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신청을 하는데 맹희는 신고 서류에 적는 직전 혼인 해소일 때문에 남자에게 미안해했다. 직전 혼인은 깨끗이 청산했으니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리라. 전처럼 1년도 안 되어 속았네, 못 살겠네. 이런 말은 안 하고 살리라. 이제 법적으로 한 남자의 아내가 된 맹희는 이제 난 몸만 가면 되지? 라고 너스레를 떠는 남자를 보면서도 마냥 행복에 취했다. 미인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말은 들었어도 젊은 남자랍시고 말하는 모양새가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저을 만한데 맹희만 모른다. 순진한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결혼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맹희는 근무 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묘령의 여자인 상대방은 맹희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 줄은 아느냐고 묻는 것이다. 누구신데 그런 말을 하시죠? 그건 알 거 없고 연하남이랑 결혼하니까 좋아요?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무례하게 무슨 짓이에요? 애인 버리고 간 남자하고 얼마나 잘 샀는지 두고 보자고요. 맹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끊고 나니 기분이 무척 나빴다.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 겪으니 황당한 일이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퇴근을 기다려 낮에 있었던 일을 전하니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런 일 없다고 말하는 남자를 믿었다. 이제 와서 믿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결혼 전에 사귀었던 여자를 버리고 온 것이 사실이라 해도 어쩔 수가 없다. 사람은 대개 정신없이 결혼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일생 후회를 한다 하고 누군가 말했다.
그 여자의 전화 사건이 심상치 않은 앞날을 예고하는 줄을 사랑에 취한 맹이가 어찌 알았겠는가. 그는 정말 숟가락 하나도 들고 오지 않았고 집을 얻을 때도 가구를 살 때도 모두 맹희가 부담했지만 처음부터 물질적인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 맹희는 결혼을 하면서 큰애를 데려오지 못했다. 아니,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이 맞다. 전 남편의 아이만은 용납할 수 없다는 시부모의 생각에 따라 그 역시 꺼려하는 눈치라 맹희도 강하게 주장할 수 없었다. 친정 부모도 손녀보단 딸이 잘 사는 것이 우선이라 아이를 데려가는 것에 반대를 했다. 손녀로 인해 행여나 딸의 재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다. 맹희와 남자의 이기심은 어린 딸이 받을 상처 따윈 중요하지 않았던 것일까. 친정집 옆에 살림집을 얻었지만 그것이 맹희가 딸을 버린 것에 면죄부가 될 순 없었다. 수시로 드나들며 엄마의 도리를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남자와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때마다 딸을 버리고 혼자 잘 살겠다고 사랑 타령을 한 자신이 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맹희는 아들을 낳았다. 결혼 전에 이 아이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결혼을 안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시부모 앞에서 수모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출산 후 쉬는 2달을 빼곤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직장에 다녔다.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친정 출입이 잦아졌고 남자는 외롭다는 사치스러운 핑계를 대며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5월 6일 일기. 요즘 그가 늦는다. 연 3일 동안 새벽에 들어왔다. 왜 늦었느냐고 해도 회식이 있었다고 별 말을 안 한다. 그는 결혼 전과 너무 많이 달라졌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상투적인 말은 믿지 않았지만 매일 늦게 들어와서 마음을 아프게 한다. 주말에도 나가서 늦게 들어오니 애를 혼자 보기가 너무 힘들다. 어느 회사원의 아내가 부럽다. 회사는 당신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으나 가정과 아내는 당신을 해고하지 않는다. 회사가 중요한가, 가정이 중요한가. 사람들은 가정을 생각하고 아내를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좀스럽고 성공하지 못한 남자로 치부한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문제다. 그가 있는데도 혼자 다 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과 육체적인 고달픔. 그는 젊지만 사고방식이 젊지 않다. 모든 가정일은 내가 할 일, 아이 보는 것도 내 일. 그는 집안 청소도 한 적이 없다. 애쓰는 사람 뒤에서 행동이 늦다고 타박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포기하고 내가 변해야 하나? 나는 아직 그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 환멸로 변해버리면 어쩌나. 대화가 단절되면 어쩌나.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슬프고 두렵다. 말수는 적어지고 의무감만 남겠지. 눈 맞춤도 적어지고 냉기만이 감돌겠지. 그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다른 직장으로 옮긴 뒤에도 돈 한 푼 가져다 주는 일 없어도 오히려 손 내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며 덮어두고 있는 맹이었다. 돈은 벌고 있는지 월급은 타고 있는지 가슴속엔 묵직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남편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이 흔들리진 않았다. 늦게 들어와도 영업직이라 회식 자리가 많겠거니 마음 편히 생각했다. 어느 날 일찍 퇴근해서 보니 컴퓨터에 그의 이메일이 열려 있고 남편은 나가고 없다. 닫으려다가 호기심에 열어보니 여자들과 주고받은 메일이었다. 모두 3명의 여자다. 특히 한 여자와는 꽤 오래되었는지 다른 여자들에 비해 대화의 수위가 높았다. 몇 번 만나기도 한 것 같았다. 맹이가 받은 충격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어렵게 결혼했는데 그의 배신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갑자기 어린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기는 다음으로 치더라도 둘이 그토록 사랑해서 낳은 아들을 둔 아빠가 그럴 순 없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현명한 여자라면 모른 척하고 넘어갔을까? 넌지시 돌려서 물어봤을까? 한 번은 용서해 줄까? 그 후로도 2번 더 메일을 열어놓고 나갔다. 한두 번은 실수로 그럴 수 있다지만 3번씩이나 내밀한 편지를 보인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맹희로서는 일부러 보게 해서 스스로 물러나 주기를 바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유부녀였던 상대방만 마음을 결정한다면 언제라도 가정이고 아이고 내팽개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여우에 홀린 멍텅구리. 그래도 멍텅구리라 불리는 물고기는 자신의 영역에서 암컷을 맞이하고 알을 지킨다는데 울타리도 되어주지 못하는 남자를 수없이 이해하고 체념하면서 2번이나 실패할 수 없어 마음을 다스렸다. 아들이 아빠의 키를 넘도록 아직은 때가 안 됐다고 크게 한 건 터지기를 바라는 남자의 허세와 무책임도 지나치려고 했다. 그러나 맹희가 끝까지 못 참은 것은 철든 아들이 한 말 때문이다. 엄마는 왜 저런 사람이랑 살아? 우리 아빠는 왜 다른 아빠들처럼 돈을 벌어오지 않아? 수업 시간에 직업과 경제 활동에 대해 공부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생각나서 속으로 울었어. 접수번호 8번 들어오세요. 들고 있던 흰 종이를 확인한 여자는 남자를 앞세우며 협의 이혼 확인실로 들어간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5분 남짓 판사의 몇 마디와 서류 몇 장으로 끝났다. 이 남자와 너무 오래 살았다. 큰 길로 나서자 거리의 차량들이 하나둘씩 불을 켜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걷는 사람들의 시선도 따갑게 느껴진다. 서울지방법원. 간판과 2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는 것 같다. 저녁 먹고 갈까? 남자가 어색함을 감추려는 듯 말했다. 그냥 갈래. 여자는 남자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숫자를 센다. 지하도 계단을 오르면서 세었는데 내려가면서 다시 잊어버리고 하나, 둘, 셋. 집 현관을 들어서자 센서가 놀란 듯 켜진다. 여자는 어두운 거실에 불을 켜고 내일 아침에 입을 노란 원피스를 생각한다. 네, 지금까지 윤정 작가님의 단편소설 단기기억 상실증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새로 업로드한 작품 놓치시지 않도록 종 모양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또 재미있는 작품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